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의 최기남 이사님이십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네트워킹 하드웨어,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 최신 동향에 대해 강연을 해주실 최기남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 근무하는 최기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도 같이 곁들여서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미래부에서 IT 관련 분야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ICBM이라고 4가지로 축약을 하는데, 하나가 IoT고, C는 클라우드고,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고, M은 모빌리티입니다. 이 4가지 IT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IT 기업들이 또 일반 제조나 가정이나 병원이나 도시나 물류, 이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제조의 생산성이나 도시의 생산성, 아니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IoT라고 하면 주로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IoT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정 장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트렌드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IoT가 정확히 뭔지, 이런 IoT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우리가 IoT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어 보여주고요. 이 IoT라는 용어는 상당히 쓰여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재작년부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9시 뉴스나 8시 뉴스나 매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어린 딸도 이 용어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1999년도 이제 MIT 교수가 IoT 용어라는 쓰면서 실제 시작이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IoT-A 아키텍처, IoT-I 이니시에이티브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협회를 만들어서 특정 분야에 이 IoT 기술들을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오래된 용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용어에 보면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뭐냐면 TCP/IP, 즉 IP 어드레스를 쓰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다 인터넷에 물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은 다 인터넷에 물려 있고,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 체계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 통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IP 디바이스들, 즉 여기에 있는 의자, 책상, 조명, 빔 프로젝트,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붙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디바이스들은 다 IP 어드레스가 없어요. IP 어드레스를 최소한 가지려면 그런 디바이스나 사물에 CPU나 메모리 혹은 하드디스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붙일까? 물론 일반적으로 중간에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줍니다. 그런 게이트웨이를 장비를 주고 사실은 이건 인터넷에 물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IT라는 용어를 잘 안 쓴다기보단 덜 쓰고요. 많이 쓰는 용어가 DT,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IoT라는 용어 자체도 약간 좀 사양에 들어가는 용어가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이런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IoT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성 요소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IoT 하면 things, 즉 사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사람과 프로세서와 그리고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 엔티티, 기관 혹은 기업, 회사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병원 가면은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 엑스레이 빔을 찍었을 때 저장하는 팩스라는 시스템도 있고 다양한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IBS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빌딩 자동화 시스템이 있을 거고 학교에 가면 학사 인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엔티티나 기관별로 기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포맷이나 내용도 다르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붙어있는 띵스도 다르고. 그래서 이 IoT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특정 기관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고 보통 미래부가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물류,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축산, 스마트 제조 이런 한 7개 분야의 IoT 산업 분야를 정의를 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많이 좀 복잡한 부분이고요. 잠깐 그 사물 얘기를 하면 현재 그 전 세계 인구가 약 7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 붙어있는 사물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붙어있는 사물의 개수는 실제 궁극적으로 붙을 사물의 개수의 1%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에 붙을 사물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그 조사 기관들, IDC나 가트너나 맥킨지나 혹은 시스코 같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몇 년까지 사물들이 인터넷에 얼만큼 붙을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 200억 개도 있고요 500억 개도 있고 수치가 굉장히 베리언스가 높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붙을 그 디바이스의 개수가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물들이 인터넷에 많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 여객기가 제트 엔진이 이륙 후 30분 동안 발생되는 데이터가 수십 제타바이트입니다. 요즘에 HD급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으면 한 4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600메가만 돼도 굉장히 고화질이라겠는데 지금 4기가입니다. 근데 그 제트 엔진이 30분만 운행하면 한 10제타바이트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많은 디바이스를 불려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단순 IT 기술은 돈이 안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글이 데이터 회사입니다. 단순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인터넷 포털로 광고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물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도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하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 있고 네트워크 도메인이 있고 디바이스 도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세 분야로 나누면 여기서 SPNDS라고 해서 서비스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보안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컴포넌트가 실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그런 컴포넌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그 내용 읽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슬라이드 다 공유해 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비지하게 만든 이유는 제 발표가 끝나더라도 자료만 보면 다시 기억하실 수 있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막 책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슬라이드 집중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IoT를 적용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인 IoT 혹은 산업 쪽에서 혹은 정부, 공공기관 쪽에서 크게 이런 세 가지 섹터로 IoT의 기술들이나 서비스를 조금씩 접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개인 쪽은 보통 우리가 그 커넥티드 카 혹은 스마트 카 혹은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가 지금은 기계장치로 분류되지만 앞으로 5년이나 7년 안에 전자장치로 분류가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가면 지금 차에 있는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이 아닌 모터만 쓰게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만 있으면 되고 운전할 수 있는 조향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랑. 근데 이 전자장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물릴 겁니다. 인터넷에 물리게 되면 그 인터넷으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차와 차 간에 혹은 차하고 기지국에 있는 스테이션 간에 통신을 하면서 무인 주행도 가능하게 되고 또 주행 중간에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경로를 서치하는 자동차 스스로 그런 세상이 됩니다. 지금도 뭐 구글이나 아니면 그 카메이커들이 그런 주행용 자동차들을 시험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재작년부터 이러한 그 vehicle to vehicle, 차량 간 통신이 가능하고 vehicle to station, 차하고 기지국 간의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한 300여 대의 차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율을 한 80% 이상 줄이겠다. 그리고 탄소 사용률을 줄이겠다. 이런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런 그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개인적으로는 그 카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고에 그 LG 플러스에서 홈 IoT라는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가정에 있는 전열기구나 가정용 전기기구나 혹은 조명들을 IoT 센서나 허브나 그런 어떤 스마트 플러그를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껐다 켰다 한다든지 그런 류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분야에도 이 IoT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고요. 근데 실제 아직 누구도 IoT와 관련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콘크리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KT나 SKT나 LG 플러스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실제 IoT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데는 많지가 않고요. 다만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소업체 쪽에서 이 IoT와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그나마 이 IoT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코스트를 세이빙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이 제조 분야가 그나마 현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메르켈 총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4.0 이니시에이티브를 드라이브하는 그 메인 테마가 스마트 팩토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기술이 IoT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일본 다음으로 고령사회 국가입니다. 제조업 제1위의 강국이지만 이렇게 제조 분야의 IoT나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계속 드라이브하는 이유는 생산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는 경제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는 없고 제조업을 향상해야 하려면 보통 제조 현장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나 Io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도 굉장히 헤비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고 그 국내 같은 경우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그 IoT 분야에 있어서 적용할 만한 그런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약간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더 끌어갈게요. 이곳은 독일 암베르크에 위치한 지민스사의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일정 종류의 제품을 연간 1,200만 개나 생산하면서도 불량률은 0.0012%, 즉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제조 과정에 접목하여 최적의 생산 조건을 스스로 찾아내는 공장. 이것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의 4단계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초 수준은 아날로그 수준의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단계입니다. 중간 1은 디지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그 결과가 제조 전 과정에 공유되는 수준입니다. 중간 2는 수집 분석된 정보를 통해 원인과 해결책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내 공장의 범위를 넘어서 협력사까지 유기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고도화 단계는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 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으로서 미래에 구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은 대부분 기초 또는 중간 1단계이나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014년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노동 생산성, 납기 단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분야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1단계를 구축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금형 열처리 전문기업 세안진국열처리. 30여 년간의 전통과 기술을 가진 업체지만 날로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한 적응과 원가 압박, 제품 경쟁력 확보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세안진국열처리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 고객 주문, 생산, 그리고 납품에 이르기 전 과정에 이메일이나 팩스, 그리고 문자 이런 식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주문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MES 시스템과 설비의 전력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최적화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 감시 제어 시스템을 이 기업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피크타임을 표해서 열처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간 5천만 원 정도 이상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즉시 현장에서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짤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량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한 20%에 대한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장을 스마트화하려면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있어야겠죠. 민관 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는 업종별, 제조 공정별로 스마트 공장 구축 전문가인 코디네이터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현장 실사를 통해 공장의 스마트화 정도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도출된 솔루션을 제공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스마트 공장 추진단의 전문 솔루션 공급사 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공급사가 선정되면 우리 공장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최종 구축하게 됩니다.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 비용이 고민이시라면 정부와 주요 대기업, 관련 솔루션 제공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진단, 자동화 설계 및 솔루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세계는 지금 제조 분야의 제2기업을 위해 스마트 공장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와 종업원의 성장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기업은 스마트 공장 추진단 대표 전화 02-605 보통 예전에 우리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공장 자동화. 근데 공장 자동화는 공장 안에 있는 시설물들의 운영 자동화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획, 설계, 금형 뜨고 만들어내고 물류를 통해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는 전 단계의 자동화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통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팩토리 오토메이션보다 한 차원 넓은 단계에서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 가구 회사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까지만 하고 실제 만들어내는 거는 동남아시아 쪽에 그 아웃소싱을 많이 줬었는데 이 회사가 선택한 회사는 독일 회사였어요. 인건비가 되게 비쌀 것 같았지만 실제 그 독일 제조 공장은 그러한 어떤 기업의 기획이나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 같이 어떤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그 생산하는 거나 물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실제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동남아시아의 어떤 맡기는 것 비용 대비 유사하다는 거예요.
품질 퀄리티는 높고 그래서 독일 회사한테 아웃소싱을 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IoT 기술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서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oT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야가 이제 공공 쪽인데, 공공은 그 사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올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산시를 글로벌 스마트 시티를 위한 실증 도시로 선택을 했고요.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산시와 함께 MOU를 맺고 부산시 해운대 지역에 스마트 시티를 위한 그런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슬라이드를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 그 지금 뭐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위한 일련의 일들 많이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디지털 커넥티드 2020이라는 ISP 컨설팅을 외부 용어에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5년마다 서울시의 e-government 혹은 IT, IoT, 스마트 시티 사업을 위한 전략 컨설팅이나 이런 마스터 플랜 설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서울시 진행 중이고, 서울시의 그 북촌 지역을 IoT 실증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시 예산과 미래부 예산 일부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그 비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재난안전에 특화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실증 단지 조성 사업에 그 선택이 돼서 미래부로부터 지금 자금 지원을 받고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을 짜서 내년부터 미래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걸로 되어 있고, 경북도청 같은 경우도 뭐 포항이나 경주 이런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개의 테마씩, 어디는 워터, 어디는 에너지, 어디는 관광, 이러한 테마를 주고 IoT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IoT 기반으로 어떤 뉴요커나 아니면은 요커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IT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연구 검토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도다시링과 안산 쪽은 제가 몇 달, 한 달 됐나요? 그 시장님 만나 뵙고 이러한 그 다른 지자체들 혹은 해외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소개를 드려서 안산시도 그런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좀 협의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같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부산 쪽 얘기를 간단 말씀드리면, 부산은 비전이 저겁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ICT 허브 부산으로 만들겠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하면 딱 서울밖에 도시가 생각이 안 난대요. 인천이 조금, 송도가 이제 스마트 시티로 한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해외 나가서 부산 얘기는 부산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지금 그 시스코하고 SK텔레콤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또 기타 다른 그 해외 도시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스마트 시티 사업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든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런던, 파리, 함부르크 등등등 이 유럽의 많은 그 도시 국가들이 기존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 교통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IoT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자, 플러스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런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추진 방향성을 잡아서 이렇게 크게 네 개의 테마를 가지고 실제 부산의 해운대를 우선적으로 스마트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관광하기 좋은 도시,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한 25가지 서비스들을 발굴을 합니다. 저희 이런 25가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민자의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라는 거는 실제 유기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을 수 있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개발은 계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실제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시민의 어떤 요구나 편의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할 때 시민의 참여, 시민의 아이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사실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계속 대도시 단위로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런 서울시나 부산시나 울산시, 김포, 안산, 대구, 경북 이런 지자체의 어떤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련 부서나 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하나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텐데요. 노래 보이죠? 소리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모든 도시는 다 그 가로등이 있죠. 다 가로등이 있지만 요즘에 근데 이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 즉 일반적인 가로등은 이제 수은동에서 요즘에 최근에는 에스커 사업을 통해서 LED 가로등으로 많이 교체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자체를 LED로만 교체해도 실제 에너지 절감률이 맥시멈 한 45%에서 5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수치가 나와 있는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고. 근데 거기다 LED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CCTV 카메라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실제 어떤 도로에 있는 주차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시민의 안전도 제고할 수 있고요. 또 플러스 센서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대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센서 같은 것들도 첨부를 해서 실제 같이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Io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라는 거는 서로 다른 산업군, 서로 다른 솔루션이 융합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걸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실제 이 IoT에서는 그런 컨버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관리도 최근에 이런 일반적인 가로등은 RF 통신 가지고 릴레이로 껐다 켰다만 합니다. 지하철들이. 근데 이 와이파이 기반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 시민들한테 정보통신복지 차원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고 등도 관리하고 센서를 통해서 대기 관리도 관리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의 멀티펑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어떤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IoT의 서비스 분야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서로 서비스별로 다르게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통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하단에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모비우스라 그래서 그 전자품연구원하고 만들어낸 그런 어떤 플랫폼, 1M2M 기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텔리트나 피보탈이나 IBM 블루믹스나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스 새로 만들고 네트워크 새로 구성하고 어플리케이션 새로 짜고 관리 운영 새로 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공통 플랫폼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올려서 관리하게 하고 하단의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들도 공통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그릇, 그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컴포넌트가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이 네트워크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TCP/IP 인터넷, 이더넷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게 플러스 IoT 전용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m 안에서밖에 통신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로라라든지 시그폭스라든지 혹은 6LoWPAN 같은 저전력 기반의 원거리 통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접목시키게 되고 그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난 IP 어드레스를 가진 디바이스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현재 통신 프로토콜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즉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외에 지금 의자나 테이블이나 셔츠나 다양한 것들이 다 디바이스가 될 수 있고 띵이 됩니다. 최근에 TV에서 하는 광고 중에 조인성 씨가 하는 광고 중에 자기가 입고 있는 자켓을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제어하겠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랄프 로렌이라는 의류 업체하고 캐나다에 있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스마트 셔츠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시집간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이 셔츠를 사드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원격지에 다른 지역에 있는 딸아이의 핸드폰으로 아버지의 혈압이나 맥박, 혈압 상태를 보여주면서
현재 상태를 전송을 해줍니다. 이게 웨어러블 의류죠. 근데 이걸 세탁기에 빨 수 있느냐? 빨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센서 개설 굉장히 아직은 낙후화되어 있고 후진국이지만 굉장히 고 기술을 요구하는 센서들이 해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환경이나 의류 환경에도 하고 있고, 실제 독일의 어떤 특정 축구단은 그러한 센서가 부착된 의류나 축구화나 발목에 차는 것들 차고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실제 얼만큼 뛰었는지, 얼만큼 뛰었을 때 그 선수의 맥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치가 실제 어떤 전략을 짜거나 전술을 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IoT, ICT 올림픽으로 하겠다고 미래부는 선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5G 기술, 지금 이제 4G잖아요. 4G LTE인데 2020년에 사실은 5G 기술이 상용화될 텐데 2018년에 시범적으로 평창 지역에 5G 기술을 도입하겠다. 두 번째로는 UHD 방송을 하겠다. 4K 기반에. 세 번째가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경기력 향상이나 경기 운영이나 관광객이나 미디어 기자들한테 한국의 IoT 기술을 보여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지금 일련의 분과위원들을 조성을 하고, 저도 사실은 IoT 분과의 미래부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IoT 기반으로 올림픽 베뉴 안에서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디바이스 분야도 굉장히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야고요. 잠깐 이 스마트폰을 약간 들여다보면 센서가 벌써 한 10가지 정도가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평형을 생각하는 센서도 있고, 지문을 인식하는 센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센서뿐만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통신 기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G가 있죠. LTE가 안 터진 데서는 3G로 통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LTE 기술이 있죠. GPS가 있죠. 와이파이가 있죠. NFC가 있죠.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벌써 이 6가지의 통신 기술이 이 작은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6가지 통신 기술을 써서 필요에 따라서 비콘하고 통신할 때는 블루투스를 쓰고,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GPS 통신을 하고, 인터넷을 쓸 때는 와이파이를 쓰거나 LTE를 쓰고,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통신 기술들이 작은 핸드폰 안에 집적되어 있는 것처럼 이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디바이스 중에 또 가정에서 쓰는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홈을 구현하기 위한. 여기 보시면 네스트라고 하는 미국 제품이었고, 이게 구글이 한 3조 4천억에 인수를 했죠.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3조 4천억이나 주고 살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죠. 이 네스트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전기기기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구글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그 수많은 가전들을 전 세계에 뿌리면서도 관련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사업은 데이터 사업이지 장비 사업이 아니고, 근데 삼성은 그런 게 없죠. 제가 몇 달 전에도 삼성 인력개발원 요청으로 삼성의 해외 임원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를 했죠. 얘들은 참 바보스럽다. 그 좋은 인프라, 비즈니스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데이터, 그게 없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한때 스마트 TV가 홈 내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고, 그 게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구글은 그걸 바라보고 이 회사를 3조에 산 겁니다. 김 기사가 다음 카카오에 600억에 팔렸잖아요. 근데 혹자는 만약에 김 기사가 유럽 회사였으면 그 회사가 6천억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600억에 너무 싸게 팔았다. 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혹자는 떼돈 벌었다고 하지만 더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데이터에 대한 가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하드웨어나 눈에 보이는 제품에 대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 아까 스마트 팩토리도 왜 중요하냐면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고객의 물류를 통해서 전달될 때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해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미래부가 사물 인터넷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모빌리티와 연결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IoT 홈 서비스나 LG 플러스가 뭐 광고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졸도 감지 센서라든지, 보통 그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쓰러지셨을 때 그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상황을 인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박 이어폰, 아기 전용옷, 특히 그 하기스 같은 경우는 기저귀에 센서를 달아서 실제 아기가 응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보고서 냄새를 맡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센서 기술을 적용을 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컵 같은 경우는 이 컵 안에 있는 음료수의 성분들을 눈으로 쭉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라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금연을 유도하는 라이터인데요. 여기에 언제 폈는지, 오늘 몇 개 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디스플레이하고 보여주면서 금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oT형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보안입니다. 아까 제가 커넥티드 카, 스마트 카를 얘기했는데, 기존의 그 인명사고, 차로 인한 인명사고는 나의 부주의나 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해서 나 혹은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이 차가 인터넷에 접속되는 순간 해커들, 나를 음해하는 누군가의 해커가 제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제 차에 접속을 해서 조향장치를 건드리고 그를 통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더디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센서라든지 이런 그 작은 디바이스들, 그런 CPU나 메모리가 없는 디바이스들한테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센서 끼켜야 10,000원, 50,000원, 10만원인데 거기다 그런 또 컴포넌트들을 집어넣어서 가격을 높이게 되면 경제성에 따라서 쓰지 않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보안 쪽이 굉장히 현재 그 취약한 분야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에서 이 IoT 분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 10월 그 미국에서 냉장고가 해킹당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뭐 국내에는 아직 이더넷 인터페이스, IP 인터페이스가 물려있지 않은 냉장고가 없지만 실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안 해서 쓰고 있지 않을 뿐더러죠. 근데 냉장고에 보면 앞에 그 패널이 있죠, 스크린이.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면 인터넷 통해서 그날의 날씨라든지 어떤 먹고 싶은 음식의 레시피라든지 혹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쭉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인터넷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붙었다는 얘기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DNS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 냉장고로 스팸 메일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IoT의 최초의 해킹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IoT가 되면서 things가 인터넷에 많이 물리무리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해킹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현재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어를 어떤 분들은 IoT라고 쓰고 있고, 어떤 밴드, 시스코나 퀄컴은 IoE라는 용어도 함께 쓰고 있는데, 그냥 IoT라는 용어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위키피디아나 백과사전에 들어가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다만 이 things, 우리가 인터넷 IoT를 얘기할 때는 things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물 플러스 프로세서와 데이터와 사람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자. 그리고 이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러면 커넥티비티, 연결성만 강조하지만 그 연결된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IoT라고 보자. 그래서 분석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하드디스크의 서버에 저장된 클라우드 통신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 at rest 그거 말고 실제 네트워크에 떠도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러시안 돌인데요. 이렇게 품고 있는 그 교집합 관계를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IoT를 구현을 하고 활용을 할 때 이런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물려서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 중에 특정 데이터들은 센터에 모아서 저장해 두고 또 다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제 이런 IoT 서비스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IoT는 뭐 시스코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스코는 주로 커넥티비티나 플랫폼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고 삼성이나 LG나 이런 가전들은 디바이스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고 KT나 SKT는 네트워크 쪽 연결 서비스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고 뭐 지멘스나 라겔이나 이런 쪽은 팩토리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실제 IoT 서비스를 합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서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융합을 해야만 하나의 IoT 서비스를 구현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 우리나라는 뭐 IoT 인덱스 지수 2위였다가 작년에 13위는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나 이런 그 기업 쪽에서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영국의 카메론은 우리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우리가 리드하자라고 그 뭐 협약도 맺고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정부에서 이 IoT를 디스트럭티브, 즉 파괴적인 기술이다. 인노베이션을 떠나 그 위에 이제 보통 디스트럭티브를 쓰는데 그 디스트럭티브 기술이다. 이걸 가지고 3D 프린터나 제조 분야에 강화된 지원을 통해서 미국이 새롭게 제조 강국으로 뜨겠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감성지국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IoT 기술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IoT 기술이 향후 먹거리가 되고 향후 IT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나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기술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IT 기술들은 분야별로 그냥 사일로 형태로 구현되고 제공돼 왔다면 이 IoT 월드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들이 융합하고 뭉쳐서 통신하게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개방형 표준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조사 기관들이 이 IoT를 가지고 시장이 얼마만큼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뭐 얼만큼 정확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IoT 산업이 IoT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왜 IoT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데이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CEO나 CTO나 CIO가 우리 기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확인하고 알지 못하면 사실은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민첩성이나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기술, 트렌드로서 IoT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그 CEO들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IoT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oT는 단순히 뭐 제조에만 아니면 의료에만 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IoT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워터 시스템, 그 상수도 관리하는 거예요. 누수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지역은 누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 누수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디서 누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땅을 파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이런 그 센서들을 활용해서 물의 압력, 파이프의 압력을 가지고
대충 어디에 누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라든지 뭐 쓰레기 관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마트 가로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팩토리라는 용어도 쓰고,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는 쓰고, 뭐 인텔리전트 팩토리라는 용어도 쓰고,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이 기획, 설계, 제조 단계, 그리고 물류 단계까지 다 융합하는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스마트 약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그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나 약간 정신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투약을 자기가 알아서 제 시간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병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마트 약병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경기장, 이 스타디움 쪽에도 이런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내가 가서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덕아웃이나 불펜이나 특정 일로만 계속 볼 수 있는 영상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분야에는 백화점의 VVIP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쓰시는 고객은 VVIP로 분류를 한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백화점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타고 오는 차 플레이트 넘버를 읽어서 VVIP 하셨네. 주차 시스템이 특정 VVIP 주차구역으로 안내를 하고 VVIP용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립니다. 왜냐하면 주차 시스템이 그분 오셨다고 엘리베이터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오고 그분이 어떤 특정 유명 럭셔리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가면 그분이 지나가는 걸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그분이 좋아하는 물품으로 광고를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옷을 입어볼 때도 의상실 안에 들어가서 입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으로 내가 옷을 선택을 하고 가상으로 입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을 카톡으로 보내서 이 옷 어떤 것 같아? 어울리네. 구매합니다. 실제 영국 일부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제가 이상 공상과학영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특별한 기술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몇 가지 UI를 읽고 통신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고객 정보, CRM 데이터랑 잘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연동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차잖아요.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방을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구글 글래스를 쓰고 실제 집도를 들어갑니다. 집도를 들어가면 그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 실시간 영상을 다른 방에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직접 봅니다.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그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라이브로 수술하고 있는 영상을 집도의가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그걸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줍니다. 이 구글 글래스 와이파이 되잖아요. 그렇게 헬스케어 쪽에도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는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이런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까.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IoT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현 총장이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캠퍼스는 어떻게 스마트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과 실제 원무과 직원이나 이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IT 기술, 또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캠퍼스 내 다양한 시설물, 이런 것들을 IoT나 IoT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IT에 가보시면 드론이 방문객을 안내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 딱 학교에 진입을 하면 제 옆에 떠다니는 드론이 제가 갈 곳을 안내를 해주면서 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도 해줍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아마 내년 1월부터 출시할 드론 중에는 광고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스키를 타고 활강을 쭉 내려오면 제 뒤를 등을 따라서 저를 쭉 쫓아오면서 촬영을 합니다. 제 뒤에 쓰게 할 수도 있고 제 앞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그 드론하고 제가 디바이스가 통신을 해서 그런 드론도 내년 1월부터 출시합니다. 지금 사면 500불이고요. 정식 출시하면 1000불입니다. 제 아는 분들 벌써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드론들도 있어서 사실 요즘에는 그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통신 기술과 접목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산 스마트 시티 하면서 해운대에 드론 2개를 띄웠고 드론 2개를 띄운 이유는 해운대 그 여름철에 보면 미아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아 방지 목적도 하나가 있고 그 해운대 바닷가에 보면 이안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안류는 기상청에서 포캐스팅이 안 되는데 바닷물이 바다 쪽에서 해변 쪽으로 역류해 오면서 익사사고가 매년 납니다. 근데 그거는 파도 웨이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드론이 떠서 그 파도 웨이브를 실시간으로 센터에 전송을 해주면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안류가 발생이 되면 방송을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올 여름에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홈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도 많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스마트 홈을 위한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스마트 플러그 뭐 15,000원, 센서 2만원, 그 다음에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뭐 15만원, 20만원. 사실 구글도 최근에 온에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네스트 말고 또 하나의 허브를 출시를 했습니다. 한 200불 정도 아마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브가 집안에 있는 다양한 퍼실리티들, 조명이나 가전 제품이나 아니면 냉난방하고 통신을 해서 실제 제가 리모트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껐다 켰다 줄였다 높였다 얼마나 데이터를 썼는지 전기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일본의 어떤 호텔은 일하는 직원의 70%를 로봇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호주의 어떤 호텔은 그 호텔 안내 데스크를 없앴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호텔 룸을 예약을 하고 페이먼트를 핀테크를 통해서 하고 나면 저한테 디지털 키 값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핸드폰을 들고 출장을 가서 그 룸 앞에 문에다 대면 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좀 재미있게 꾸몄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타면 음악을 예를 들면 I'm not alone 이런 팝송을 틀어주거나 둘이 타면 Two of us 이런 걸 틀어주거나 셋 이상 타면 We are the world를 틀어주거나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IT 기술이 감성을 건드려야 비즈니스가 되지 그냥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이 IT, IoT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아까 한 25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부산에서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설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도시에 보면 센터가 많아요. 영상관제, CCTV 영상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 방범센터 굉장히 센터가 많고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에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통합 같은 경우도 이 IoT 기반을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로등을 기반으로 한 와이파이 기반의 IoT 기반의 스마트 관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주차 지금 주차 요원들이 그렇지만 이 한 구역에다 센서를 다 박아놓으면 이 주차장에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제가 앱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의 공용 주차장에 어디에 그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하고 먼저 페이할 수도 있고 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나 유럽 도시들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합관제라든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통합 그래서 이 IoT하고 빅데이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IoT는 빅데이터를 위한 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건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고 서비스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도 IoT 기술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그 항만 같은 데서 그 컨테이너의 대기 시간을 컨트롤하는데도 RFID나 이런 통신 기술을 쓰고요. 그
그 다음에 그 화물 트럭 운전자분들은 굉장히 그 중노동을 하시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그 화물 트럭 앞에 센서를 달아놓고서 이분들이 동공을 센싱을 합니다. 동공을 센싱을 해서 조시거나 약간 필요해 보이면 워닝을 준다든지 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도 실제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IoT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 디바이스나 띵이나 네트워크나 플랫폼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플랫폼 부분은 작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그 통신사나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플랫폼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100억에서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사업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플랫폼 부분은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OneM2M이라고 하는 표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내에서 포그 컴퓨팅의 용어를 씁니다. 대부분은 디바이스가 코어 네트워크에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보내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현장에서 바로 분석하고 처리해야 되는 실시간 데이터 인 모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코는 중간에 그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그 컴퓨터, 통신 OS뿐만이 아니고 리눅스를 탑재하고 그 디바이스 안에 유저가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포그 컴퓨팅 아키텍처를 발표해서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애트리에서도 이와 그 IoT 플랫폼들을 좀 개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자품 연구에서 만든 모비우스라는 것도 있고, 또 애트리가 주관해서 만든 또 다른 OneM2M 기반의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표준화 기구들 보면 사실은 OneM2M 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글로벌 기업이나 벤더들이 모여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올조인도 있고, 퀄컴이 주도하는 올신도 있고, 또 OneM2M도 있고, 또 ITUT라는 또 표준화 기구는 또 따로 있고, IEEE도 있고, 이 다양한 표준화 기구에서 이 IoT와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표준을 썼을 때는 통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 간에 또 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 OneM2M이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 플랫폼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표준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KICT라 그래서 초연결지능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인프라 측면에서 사물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또 그 안에 유선망이나 이런 백본망을 고도화해서 실제 어떤 2020년까지 초연결 지능망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짧은 시간이어서 뭐 아주 자세하게 분야별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세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 여쭤봐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뭐 비도 우적 오는데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